제가 지금 지방에 이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이 시리즈 기획을 아마 한 3년 전쯤에 우연히 휴먼 큐브 황상욱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걸 좀 해야겠다. 어린이 민담집을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평생에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80이 넘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손녀가 둘인데 손자는 없습니다. 손녀만 둘인데 그 아이들이 자랄 때 뭐 해외에서 뭐 떠돌고 그래가지고 뭐 할아버지의 정을 보여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놈들도 이제 전부 성인이 돼가지고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할아버지는 없었지만은 할머니나 어머니, 언니들, 늙은 이모들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들 또래만 해도 자라면서 부모들한테 옛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그 추억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요새 텔레비전이 생긴 이후로 또 이제 가족도 핵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할 기회는 없지만 아마 저 서양식으로 부모님들이 어린이가 잠들기 전에 어린이 책을 읽어준다거나 하는 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운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라는 아기들이 우리 민담들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자기 체질이나 본성 속에 말하자면 자기네 공동체의 스토리를 이렇게 간직한 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었지만 잘 됐습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 3월까지 50권의 총 50권의 어린이 민담집을 전부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 기운이 있으니까 장편 소설을 한 2~3편 더 쓸 생각입니다. 내년 봄까지 좀 이 숙제를 다 끝내놓고 내년엔 또 새로운 장편 집필에 전념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죠.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황석영의 어린이 민담집 시리즈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공통적인 질문들을 잠시 드려볼 텐데요. 물론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살짝 언급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 민담집을 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동기,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방금 제가 얘기를 해버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근년에 들어와서 바리대기라든가 무슨 손님이라든가 심청이라든가 우리 서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또 서사의 그 형식을 중심으로 한 소설에서의 형식적 실험들을 쭉 해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해왔고요. 또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길산을 통해서 우리 민속 연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형식들도 많이 적용을 해서 제 소설에다 썼는데 그래서 근년에 와서 지난 20년 동안 했던 형식 실험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철도원 삶들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 내 소설은 리얼리즘인데 이걸 굳이 얘기를 붙이자면 민담 리얼리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소설에 대한 말하자면 그 개념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민담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백성들 여기서 살아온 우리 백성들의 말하자면 일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쌓여서 이제 무슨 우리가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민초들의 일상이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지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되게 이제 우리가 그걸 민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담의 영역이 있어야만 거기서 이제 개념도 규정이 되고 그 시대적 의의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역사로 넘어가기 마련인데 바로 우리 문학이나 소설이 바로 접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민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우리 민담을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로 여기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선비들이 옛날 뭐 유생이나 선비들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중에는 뭐 이런 양반들이 틈틈이 학문을 연구하는 틈틈이 자기 시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집대성해 놓은 게 조선조에 나온 것으로는 유명한 게 대동야승이라는 전집이 있고요. 뭐 고전 연구소에서 이미 수십 년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조선 시대의 야담이나 야사 또는 전설 이런 등등을 모아놓은 책들이 무슨 유목민의 어우야담 같은 건 대단히 유명한 경우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유생들이 적어놓은 책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규방문학이라고 그래서 집안의 여성 어른들이 시집 보내는 딸이나 또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내려올 요리법이나 또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집안의 얘기들이거나 조상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자기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서 집안에 이제 그것을 새로운 며느리가 오면은 그 책자처럼 만들어서 전수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도 아직 안 돼 있다고 요새는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리가 안 돼서 장서각 같은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많습니다. 근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콘텐츠로서는 그 조동일 교수가 그 일해재단이라고 그 전두환 시절에 만든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했던 업적이 하나 있는데 그 조동일 교수가 중심으로 한국 구비문학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한 100여 권짜리의 팔도 민담을 수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여기에 한 6만여 편
아름다운 전설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권만 해도 세 권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한 것만 세 권이 세 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 이것도 대단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콘텐츠 진흥원이니 뭐 이런데 참여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심이 그렇게 썩 깊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유명한 사람들의 일화라든가 또는 뭐 문자 속이나 들은 사람들의 무슨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인 중심의 무슨 정치 얘기, 역사 얘기 이런 것들 많이 섞여 있는데 이런 이야기류 중에서 좀 쳐내고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귀담이나 동물하고 엮인 얘기라든가 상상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부분들을 좀 추려냈어요. 그래서 대단히 재미있게 그 콘텐츠 자체가 아주 특색 있고 재미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그림 동화나 안델센 동화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한 100여 편을 지금 골라내고 있는데 스스로 일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드려야 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들이 대부분 다 나오신 것 같아서 가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뭐 손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 민담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뭐 평생 작품을 써오면서 제가 이제 지금 제 작품이 32개국에 한 108종 정도의 제 작품들이 나가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이전트 회사가 이제 미국과 런던에 이제 두 군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그 우리 어린이들 지금 점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글쎄 말이야. 나 이 책이 많이 팔릴까 걱정이야. 아니 엊그저께 내가 군산에서 출발해서 오늘 뭐 아침에 일찍 한다고 그래서 어제 저는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요 근처에서 자고 지금 오는 길인데 어제 그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거기 오면은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 근데 운전기사가 걱정을 하는 거야. 아니 그 애들도 없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애들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초등학교가 다 없어지고 저 지금 저것도 비어있는 폐교입니다. 이 도심지에 제가 군산에 사는데 군산 도심지에도 폐교된 학교들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우리 후배 세대들이 자라나긴 할 텐데 자라나면 이게 전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우리가 다 세계 시민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금방 밖에 전해지고 밖에서 전해지는 일들이 엊그저께 일어난 일들이 금방 우리 옆에 와서 있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구 전체의 세계 시민이 돼서 살아가는데 세계 시민이 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당당하게 다른 문화와 접했을 때 다른 점을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거를 자랑했을 때 남의 것도 존중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온 지 한 반세기가 넘었어요. 저 말재간이 참 좋은 양반인데 이여령이라는 사람이 아마 만들어낸 표일 거야 이게. 근데 그 굉장히 지금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식 컨텐츠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상력과 창조성을 발현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요새 한류니 뭐니 하는 게 다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파급력과 그 힘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컨텐츠에서 유년 시절을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한 시대를 살았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80이 넘으니까 할아버지로서 한 시대의 할아버지로서 우리 어린 손주 손녀들에게 이게 다 내 새끼들이다 하는 생각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아이들 수는 줄어들었지만 선생님 부모들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언설이 노골적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후반부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운이 아주 괜찮으니까 90까지는 쓸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편 소설이 한 두세 개가 남아있는데 이걸 해내려면 내가 여력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휴먼 큐브가 내 노후 자금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예, 뭐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더 부족한 질문은 이따가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되겠고요. 휴먼쿠브와 만나서 민단을 발간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만남을 제안하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그 만남집을 모으고 구체적인 했던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뭐 하셨는지 준비가 있는. 제가 익산에서 철도원 3대를 쓰고 나서 그 제 집필실이 이제 경기도 광주에 이제 마련돼서 거기에 이제 서재를 꾸렸는데 처음으로 한 10여 년 만에 서재를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박스가 이만한 게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아마 내가 그걸 뭘 해놓으려고 그랬는지 무슨 민담이니 무슨 그 제목들이니 그 내용이니 이런 걸 적어놓은 노트가 한 20권이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내가 석방된 뒤에 손님이나 발이대기니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로 쓰려고 민담을 아마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에다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 박스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가만히 있어 이걸 버릴까 말까 이제 이렇게 어디 저 창작관 부평인가 그쪽에 편집자들 한 두세 명이 와서 같이 책 정리를 도와줬는데 제가 그걸 버린다고 저쪽에다가 그런 박스들을 다 쌓아놨었는데 그걸 다시 갖다가 이제 따로 꾸렸죠. 그러면서 이거 언젠가 써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4년 전, 3, 4년 전 되는데 문학동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임프린트 출판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이제 젊지도 않지 이제 한 거기도 한 50대 됐죠. 아직은 40대입니다. 40대? 그럼 아직 젊다. 그 이제 거기 무슨 옛날에 내가 밥도둑이라고 무슨 음식 에세이 뭐 그런 조그만 책을 하나 준 적이 있었는데 누가 같이 오겠다고 그래. 우리 집에 오는데 같이 오겠다고 그래. 그래서 같이 와라. 그래서 왔는데 우리 황 대표 같이 왔는데 같이 점심을 먹었나 집에서 먹다가 아니 그 지금 요새 돈을 벌어서 출판사가 성공을 해가지고 저기 문학동네 임프린트를 그만두고 거기를 뭐 거액을 이렇게 뭐 물어주고 그러고 새로 나와서 사업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뭐해서 그렇게 벌었냐 그랬더니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그냥 중략해 주시죠. 뭐 설민석이가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걔가 이게 세대 이게 그래서 역사 뭐 소란을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뭐 굉장히 뭐 난리가 났대. 그래서 그거를 가서 걔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걸 가서 이거 책을 만듭시다. 그래서 말하자면 설민석의 역사 담론집을 냈는데 그렇게 해갖고 수백만 800만 부를 팔았대나 뭐 어쨌대나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 무슨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식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런 민담 같은 거를 어린이 민담집을 좀 할까 그런 생각인데 이거 죽기 전에 정리하고 가려고 그런다. 내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넘어오는 거야. 우리하고 합시다. 뭐 당장 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자료를 다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지금 당신네한테 주면 되겠네. 그래갖고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민담을 꼼꼼하게 탐구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흥분하게 관심이 많으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나라 민담이 뭐 안델센 중화에 버금가는 그런 유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민담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학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민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서라든지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개 서구 유럽의 동화나 민담을 보면 굉장히 얘기 많은 부분이 왕후장상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신분이 높은 뭐 공주라든가 왕이라든가 뭐 봉건영주라든가 뭐 이런 말하자면 높은 계급 출신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백성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금장사라든가 소금장사는 굉장히 독특한 민담의 전달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밭도 없고 논도 없고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기운하고 이제 용기니까. 그리고 옛날에 사실 산간지방에서는 소금이 귀하고 그다음에 뭐 생선 같은 거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변가에 가서 간고등어 뭐 이런 거 소금에 절인 거 이런 거하고 소금 찜치고 돌아다녀서 그 댕기면 고개도 넘어가야 되고 뭐 호랑이도 만나야 되고 뭐 낯선 데서 하룻밤 잠자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소금 장사 얘기의 민담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과객 이야기의 유형도 참 많죠.
과객이라는 건 뭐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행자니까 볼일 보러 길을 가다가 길에서 생기는 일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학식이 높거나 뭐 배운 바가 많은 그런 선비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통 백성들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거침없고 활달하고 우리나라와 서구 동아의 말하자면 차이점은 뭐냐면 대단히 그 상상력의 비약이 아주 굉장합니다. 무슨 천국과 지옥을 금방 들락날락 한다거나 또 무슨 구랭이니 까치니 무슨 호랑이니 여우니 뭐 이런 흔히 사냥에서 만날 수 있는 짐승들과도 아주 쉽게 소통하고 또 그와 관계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그 감탄하는 건 도깨비 얘기인데요. 도깨비 얘기는 지방마다 하도 많아서 종류도 많고 하도 많아서 아마 도깨비 얘기만으로도 민담집을 한 두세 번 모을 수 있을 정도로 도깨비 얘기가 많은데 저는 지금 그걸 이게 축약해서 생략해 버렸습니다만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그 콘텐츠가 그 이야기가 상상력이나 그 환상 뭐 이런 점에서 서구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상상력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다음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장사하는데 지장 있잖아. 다음 작품을 제가 해밍웨이가 뭐 만년의 바다와 노이를 썼지만 뭐 그런 작품을 하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제가 군산에 내려갔더니 그 옛날엔 포구였고 섬이었는데 지금은 비행장 끄트머리에 붙은 이제 개간 그 뭐예요? 새만금 개간인가 그게 돼버려가지고 거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팽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65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조하고 역사가 같아.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나무예요. 나무 자신이 돼서 나무가 내레이션을 하는 그런 소설을 그래서 가끔 거기 가서 한 2시간 가만히 앉아 있다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명상적이고 그런 작품인데 그 사실 민담을 다루면서 생기게 된 그런 세계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마지막 작품을 쓰고 그냥 절필을 할까? 이제 그만 쓰겠다. 그럴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멋은 있는데 그 멋지긴 한데 나 황석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황석이는 글 쓰다가 뭐 심부전증이 와서 이렇게 떨리고 그래서 책상 머리에서 끝이든가 뭐 이렇게 끝나야 근사하지 이게. 그래서 다음 작품을 지금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사실 민담을 손을 안 댔으면 글로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무라는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서사는 더 이미지화돼 갖고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소화하고 이렇게 곰곰이 씹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특히 이제 요새 어린이들도 휴대폰 많이 보죠. 그 안에 뭐 콘텐츠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그 옛날식의 아날로그식의 얘기 전달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여름이면 이제 뭐 돗자리 멍석 깔아놓고 앉아서 옥수수 삶아서 먹으면서 모깃불 펴놓고 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양반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누워서 별도 보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죠. 우리 또래들은 이제 시골에 놀러 가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군밤 구워주면서 네. 손자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랬거든. 네. 이런 일이 거의 뭐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제 아파트 생활하고 핵가족화되고 그러면서는 서양식으로 변했더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전에 애들 책을 읽어주잖아요. 네. 그런 건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예.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바빠지지 않았나? 잘 못한 학원 다니죠.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직접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도 한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까지 이제 가능할 것 같아. 예, 자기 전에 저 민남지를 들고 와서 네. 오늘은 뭐 읽어줄까? 네. 햇님 달님 얘기를 오늘 읽어줄게. 그리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그 신명이 있어요. 그리고 풍자적이고 재미있고 그리고 결말이 다 열려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다이나믹하다고 그럴까? 예. 굉장히 활달하고. 예. 좀 더 낙천적인가요? 예, 훨씬 낙천적입니다. 낙천적이고 우리 민담을 읽어보면 굉장히 활달한 얘기의 능력이 있다. 그래. 저마다 내가 구비문학 전집을 이렇게 다루면서 보면 그 지역에 그냥 새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 가서 그냥 녹음기 들이대고 얘기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0명이면 한 2~3명이 아주 탁월한 얘기꾼들이 있어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막 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 채록한 거는 그 채록자도 그렇게 썼어. 이 굉장히 특이한 재능을 가진. 근데 그런 사람이 지역마다 많더라고. 저의 경우에는 전쟁 겪고 나서 교실도 제대로 없어서 공장이나 뭐 이렇게 무너진 뭐 공장 뭐 이런 데를 빌려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건물은 번듯하니까 그건 미군이 부대로 사용하거나 관공서가 사용을 하고 우리 저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그 가교사에서 공부를 했어요. 들판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개 담임 선생들이 다 바빴어. 그 초등학교 선생 노릇을 하는 이외에 다른 부업을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자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개 한 오전 수업만 하면 오후 수업은 대개 뭐 자습으로 때우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 대충 뭐냐면 평소에 얘기를 잘한다거나 그런 애들이 나가서 그 수업 대신에 그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반장을 1학년서부터 뭐 한 4, 5학년까지 많이 했는데 그러면 반장이 나가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얘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니 처음에는 책에서 본 얘기들을 하다가 그 재료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제가 지어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먹었죠. 네. 현장에서 교실 현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구라. 그런다. 시작하신 거. 그러니까 구라라는 별명 아시는구나. 그렇구나. 사실 사람 존재 자체가 우리는
서사의 동물이거든요. 서사적 존재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린 서사를 날마다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산하는 게 뭐냐면 꿈꾸잖아요. 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현실에서 겪는 자기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날마다 재편성하고 재구성하고 좀 심리적으로 좀 꺼림직한 건 상징화하기도 하고, 예. 그 꿈을 꾸고 그것을 기억해내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오로지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늘 이제 소설은 끝났다, 문학은 끝났다 그러는 게 벌써 발테메 베냐민이 이래로 이게 20세기 초반서부터는 100년이 넘었는데 예. 서사의 위기, 뭐 소설의 위기가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서사는 계속 심화 발전되고 있는데 그건 왜냐면 우리가 서사 존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책, 뭐 종이책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서사는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로 뭐 영상으로 뭐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얘기로 계속 우리 곁에 있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문화를 이렇게 창조하고 끌고 나가는 능력이야말로 그 스토리에 있거든. 얘기를 이야기하는 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의 콘텐츠라는 건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풍부하게 누가 파워풀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문화적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컨텐츠거든요. 자기 컨텐츠를 여기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건 자산이기도 하거니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세속적으로 경영에 나가든 또는 무슨 마케팅에 가든 무엇에 가든 전부 그게 말하자면 그런 바탕이 자기의 그런 상상력이라나 창조적인 바탕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기식의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밑에 습득하고 있는 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뭐 과학을 하든 뭐 무슨 경제를 하든 무슨